목록의 경우 제가 입력한 내용들은 앞에 별표가 붙어 있죠. 이 빨간 별표가 필수값에 대한 의미인데요. 따로 작성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외에 우리는 어떤 몇 명의 환자를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몇 명, 최종적으로 몇 명 교육 완료 이런 식으로 성과에 대한 목표까지도 선택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두 넣으셨다면 상단으로 올라오셔서 각 탭별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실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안내되는 팝업 창은 이제 선생님들이 추후에 사업 수행을 하면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할 거다, 발급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은행에서 사업 수행 확인서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받으신 이 사업 수행 확인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니까 이제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이 화면 경로도 한 번씩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첫 번째 탭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수행기관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 교재 페이지는 48페이지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결국 이 수행기관 정보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의 기관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동그라미 순서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사업 수행 주체를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 선생님들 기관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에 대해서 넣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이 주체를 뭐로 선택해야 될지 애매하다라고 하신다면 이 파란색 글씨 눌렀을 때 상세한 예시와 함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대표 담당자라는 항목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담당자들을 추가할 건데요.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이디가 하나가 있는데 사업마다 하나의 아이디로 진행을 하신다면 각각 사업의 담당자 목록에 추가가 되어야지만 하나의 아이디로도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담당자 목록에서는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분홍색 행을 추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명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과 동일한 소속기관을 가지고 회원가입하신 분들의 정보가 보여져요. 그래서 성함을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명 넣고 검색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추가하시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목록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들 각자 나 혼자만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선생님들 본인의 정보만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가 5명의 팀을 꾸려서 이 사업을 수행하신다면 그 5명의 담당자 정보가 모두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2명 정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의 정보를 추가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가한 담당자가 2명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중 1명은 대표 담당자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담당자의 의미는 우리 팀의 대표, 우리 기관의 대표가 아닌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위 보조 사업자와 가장 많은 연락을 취할 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선생님들 사업 담당자분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유선상 가장 연락 많이 할 것 같은 분으로 대표 담당자의 여부를 Y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단 저장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해 주실 거고요. 그럼 대표 담당자로 설정하신 분의 정보가 이제 화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49페이지 같은 화면이에요. 이제 동그라미 3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좌 정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아까 이나라 도움에서 사업 수행할 때 사용되는 계좌 2가지 있었죠. 예탁 계좌, 보조금 계좌. 여기다 작성하시는 계좌가 바로 보조금 계좌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명의의 통장 정보를 하나 작성하실 거고요. 작성을 하실 거고 이때는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맡았다고 해서 매번 다른 사업 통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잔액이 0원으로 찍혀있는 통장이라면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금 주명까지 넣고 나서 오른쪽 계좌 실명 확인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금 주명 확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는 땡땡 협회로 안 넣고 다른 걸로 넣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예금 주명을 넣고 확인을 눌렀을 때는 동일한 명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금 주명을 서울대학교라고 5글자를 넣었어요. 근데 저 확인 버튼 눌렀더니 예금 주명에는 서울대 이렇게 3글자만 뜨는 거예요. 그럴 땐 괜찮을까요, 저희? 이때는 글자 수는 다르지만 결국 의미가 같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생뚱맞는 기관명이 떴다. 그럼 그때는 은행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동그라미 4번 이제 허용 여부 3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 보조사업자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선택값은 지금과 같이 허용 안함이 기본적인 선택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허용 여부는 집행이체 동일인 허용 여부입니다. 제가 지금 구도로 안내드리는 내용 교재 49페이지 하단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결국은 집행과 이체를 동일인이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예요. 제가 아까 이나라 도움은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집행 담당자와 이체 담당자는 분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이제 우리 기관은 나 혼자만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담당자와 이체 담당자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럼 그때는 허용을 넣어 주시고 허용할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항목이 선생님들이 딱 결정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상위 보조사업자도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합한 사유를 최대한 상세하게 1인 기업이다, 1인 기관이다, 우리 기관은 이 사업을 나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보조금 계좌이체 허용 여부. 저희 아까 예치형 사업에서 이체 실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 계좌에는 이력만 남기고 거래처 계좌로 자동으로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떠한 사유에서는 거래처로 바로 보조금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인건비 지출하실 때 저희가 이제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이제 인건비가 발생을 하면 원천 징수라는 것도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인건비와 원천 징수를 합쳐서 선생님들 기관 통장으로 우선은 내려받으시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허용 안함으로 할 경우 이체 실행할 때마다 상위 보조 사업자의 승인을 그때그때 받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허용으로 하신다면 보조금 계좌까지 이체를 하더라도 별도의 승인 없이도 바로 이체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기본적인 선택값은 허용 안함이지만 사실 우리 보조사업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허용으로 하시는 게 좀 일정 차질 없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인 계좌이체 허용 여부. 이 본인 계좌이체 허용 여부는 선생님들께서 집행 담당자예요. 또는 이체 담당자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 중 한 명일 때 그럼 결국은 본인이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 허용을 안함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집행 담당자와 이체 담당자분들이 인건비를 지출할 때마다 기관 사업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지만 인건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허용을 하셔야지만 역시 별도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에 대한 허용 여부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의 이제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보조사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진행이 불가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한 진행을 위해서는 잘 협의를 통해서 허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사업생이 편리하실 거다라는 정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로 영수증 처리하실 때 기타 증빙을 활용하실 거고요. 이제 저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고 카드는 카드사로부터 매입 증빙을 직접 연계를 받고 있지만 기타 증빙은 무언가 확인한다든지 연계받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증빙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보조사업자분들이 정말 사업수행 너무 성실하게 잘 해주셨는데 부정수급으로 모니터링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타 증빙 과다 지출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나 카드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기타로 처리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AI 검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증빙을 활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꼭 필요하신 상황에 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산 서류를 더욱더 꼼꼼히 첨부를 통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세 가지 증빙 모두 활용을 하신다고 해서 전자세금 이제 보시면 이게 집행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버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사실 우리 보조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행 등록 하나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버튼이 많으니까 이걸 써도 되는지 이걸 써야 하는지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떤 버튼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냥 버튼의 특징이 다를 뿐 어떤 걸 썼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반 증빙우선 버튼은 앞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럴 때는 증빙우선보다 세무우선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집행 등록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보조금 전용카드 버튼입니다. 저희가 증빙우선과 세무우선에서도 카드 매입 내역에 대한 단건, 집행 등록은 가능한데요. 이 일반 보조금 전용카드의 경우는 같은 비세목이라면 카드 매입 내역을 최대 500건까지 한 번에 선택해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연금성 현물 버튼입니다. 조금은 특수한 버튼인데요. 자부담 재원 금액을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현물로 대체하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자부담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활용이 가능한 버튼입니다. 자, 우선은 저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은 이 증빙우선, 세무우선, 일반 보조금 전용카드 3개의 버튼을 통해 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교재 155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업무 흐름도를 쭉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조회 요청이라고 떠 있을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3분에서 5분 이내로 지금과 같이 조회 완료로 상태값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회 완료인 상태인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집행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 부분 값을 잘 정확하게 확인을 먼저 하시고 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집행 등록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행 등록은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는 제가 일반 증빙우선 버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재 페이지는 15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부가 비과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우리 기관의 이 과세 여부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우선은 상단에 정확한 여부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집행 용도를 작성합니다. 자, 저희가 집행 용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그 말은 즉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선생님도 운영 지침에 보니까 물티슈를 구매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비, 그래서 물티슈 몇 개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좋게 작성하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해당 집행권에 관련 있는 정산 서류를 첨부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로 집행한 건에서는 어떤 정산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사실 이 정산 서류에 대한 기준도 상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것도 운영 지침 보시면 어떤 정산 서류 첨부해달라는 작은 안내들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티슈의 경우는 이러한 안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 물품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증빙자료 사진을 꼭 첨부하셔라. 그래서 그러한 상세 항목들 각각 확인하셔서 집행권에 맞는 정산 서류 잘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빙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일반 증빙우선 버튼은 모든 증빙 유형에 대한 등록이 가능한 버튼이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증빙 유형을 선택하실 건데 저희 현재는 전자세금 계산서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열려요. 이 팝업 창은
선생님들이 아까 국세청에 확인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조회 완료된 계산서들만 이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집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선택하실 거고요. 오른쪽 하단 저장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택한 세금계산서의 승인 번호와 증빙액, 그리고 증빙 가능액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총 88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비세목과 어떤 재원을 활용해서 지출할 것인지 화면 아래쪽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88만 원짜리 추가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보조비목 세목이라는 걸 선택을 하실 거예요. 물티슈 구매가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 그럼 해당하는 비세목을 넣게 되면 저희 174페이지를 펴주시면 돼요. 네, 세무구성 버튼의 특징은 모든 증빙 유형을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지만 특징으로는 하나의 보조 세목을 다수의 거래처에 추가해서 집행할 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부 직원 인건비 처리하시는 항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실수령액이 실지급 금액이 90만 원이고 원천 징수는 그냥 1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이나라 직원에게 90만 원, 김도움 직원에게 90만 원, 그리고 각각 발생한 원천 징수는 우리 보조금 계좌로 받아서 자체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록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세무구성 버튼에서도 보여지시는 내용은 증빙우선과 동일해요. 상단에는 사업연도와 사업명, 과세 여부, 비과세로 표시되어 있으실 거고요. 아래 항목도 필요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 특징이 다른 만큼 화면의 구성 정도만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반 세무구선의 경우는 집행용도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보조 세목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처리하신다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세목 선택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집행용도, 예를 들어 A 직원의 인건비다. 그럼 2월 A 직원 인건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빙을 선택합니다. 역시 세무구성 버튼도 전자세금 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기타 증빙이라는 모든 증빙 유형에 대한 등록이 가능한 버튼이어서 이제 인건비 처리하신다면 기타라는 증빙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기타 증빙의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정산 서류가 한 건 이상 첨부가 되지 않으면 다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빙 유형이건 정산 서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타 증빙은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증빙이다 보니 한 건이라도 추가가 되지 않으면 다음 내용을 이어서 작성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 기타 증빙일 경우에만 우리가 첨부한 정산 서류의 종류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여러 개의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만약 이 중 선택할 항목이 없다, 기타 선택하시면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첨부하신 서류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 및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거래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법인사업자로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직원들 개개인에게 이체를 해주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화면은 저희 교재 177페이지 화면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고요. 개개인에게 이체를 해주시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처 부분을 개인으로 바꿔주셨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해당 직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실 거고요.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제 인건비는 일단 선생님들 기관 통장으로 내려받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거래처 정보, 선생님들 기관 정보 넣어주시고 아래 이체 부분을 보조금 계좌로 이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고 있는 내용은 개인에게 직접 실지급 금액을 이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직원 정보 넣으시고 이체 부분,
거래처 계좌로의 이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역시 해당 직원의 급여 계좌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입력이 끝나셨다면 저희가 증빙우선 화면에서는 행추가를 누르고 이체 담당자 선택하고 그리고 저장을 누른 다음 집행 요청 다시 화면 상단으로 오셔서 신규 입력 또는 재사용 입력 버튼을 통해 두 번째 내역을 이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 입력 버튼을 누르실 때에는 저희가 처음 입력한 정보를 모두 초기화하고 새롭게 두 번째 내역을 입력할 때 사용하실 거고요. 재사용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 등록한 집행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버튼입니다. 상황에 맞게 이 둘 중 하나의 버튼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여러 명의 인건비를 유용하게 등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각각의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일괄 집행, 혹시 인건비 선생님들 지출하실 때 라고 선택을 해주고 집행 용도는 그냥 2월 내부 직원 인건비 하고 뭐 10명 정도로 제가 가정을 해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빙을 선택하실 거고요. 제가 기타 증빙일 경우에는 정산 서류 한 건 이상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개별 파일 첨부 버튼을 통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로 정산 서류를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첨부가 되셨다면 우리가 첨부한 파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체크를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고 해당하는 게 없으시다면 기타를 넣고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집행액 부분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워져 있을 거고요. 저희 세 명의 인건비라고 가정을 하고 270만 원 넣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이제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이라는 두 개의 재원만 보이실 거고, 만약 선생님들이 5대5의 비율로 집행한다라고 하면 이 자동 계산을 눌렀을 때 예산 집행계획에서 배분한 금액 기준으로 자동 배분이 돼요. 근데 만약 우린 재원조달 비율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집행한다. 그럼 아까처럼 직접 입력인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 재원 오른쪽으로 계산하신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거고요. 거래처 정보를 넣어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저희 인건비와 원천징수 합쳐서 300만 원으로 입력할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의 인건비와 원천징수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 통장으로 내려받기 위한 등록을 하고 있죠. 그럼 거래처 정보 어떤 정보를 넣어줘야 될까요? 그쵸, 맞아요. 결국 선생님들 통장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거래처 정보는 선생님들 기관 정보를 각각 입력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체 구분은 보조금 계좌로의 이체를 선택합니다. 사유를 보시면 지금처럼 인건비와 원천징수 한 번에 내려받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거다 라는 거에 해당하는 사유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인건비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 상위 승인, 두 번째가 인건비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 사후 승인. 일단 이 상위 승인은 선생님들이 이 해당 내역을 이체 실행하기 전에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체가 되는 사유고요. 사후 승인은 일단은 이체 먼저 실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추후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는 사유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보조금 계좌 이체 사유는 상위기관과 협의한 사유 선택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중 어떤 걸 진행할지는 한번 협의 후에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혹시 아까 보조금 계좌 이체 허용료 기억나세요? 저희 사업 등록하는 거에서 거기서 허용을 하면은 상위보조사업자 승인 없이 이체가 가능하고 허용 안 하면 그때그때 승인 받아야 된다고 했죠. 자, 만약 그 부분에서 허용으로 바꾸시게 되면 그때는 두 개의 사유가 아닌 인건비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 하나의 사유만 나타날 거고요. 해당 사유를 누르게 되면 별도의 승인 없이도 이체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기능을 좀 연결을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단은 사후 승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희는 이체 먼저 하고 승인하겠습니다 라는 사유 넣어줬고요. 그럼 오른쪽 하단 행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추가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행이 하나 추가가 될 거고요. 이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 부분을 이동하시고 내역 체크하신 후에 이체 담당자 선택하고 집행 요청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사후 승인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추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보시면 집행 요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상위 보조 사업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해당 기간 동안 승인이 안 되면 추후에는 무조건 사전 승인 받고 이체하시는 사유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라도 반드시 어떤 사유로 진행할 것인지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돼요. 오른쪽 하단 신규 등록을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하나 열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은 신용카드인지 알아볼 수 있게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월 출장비다 라고 가정을 해서 출장비 입력하시고 해당 출장비와 관련된 정산 서류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증빙 부분이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택이 되지 않게끔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카드 매입 내역 선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의 사용 현황을 선택해 주실 겁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카드사 매입 확정 후에 2일에서 3일 정도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해요. 그 말은 즉 우리 선생님들이 5분 전에 결제한 거 집행 등록하려고 들어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카드 매입 내역에 대한 집행 등록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같은 출장비에 해당하는 국내 여비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개의 매입 내역이 발생하셨다면 한 번에 답번을 체크하시고 증빙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저희가 선택한 카드 매입 증빙의 상세 정보가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조 비목 세목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때 보조 비목 세목도 우리 선생님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통해서 사용하기로 하셨던 비세목이 조회가 될 거고 예를 들어 출장비에 해당하는 비세목 선택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재원 조달 계획에 넣으셨던 재원의 종류, 국고와 자기부담금 2개가 조회가 될 겁니다. 그 역시 카드 매입 내역이라는 데이터를 끌어와 준 거기 때문에 집행액은 자동으로 총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역시 과세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죠. 실제 우리 선생님들 화면에는 총 20만 원과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상단 화면에 추가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아래쪽으로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실 건데요. 이제 카드의 경우는 몇 개의 매입 내역을 선택했냐에 따라 보여지는 거래처 정보가 달라집니다. 만약 저희가 같은 비세목이어서 여러 개의 카드 매입 내역을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거래처 정보가 우리 보조사업자분들, 즉 선생님들의 기관 정보가 나타날 거고요. 만약 하나의 매입 내역만 선택하셨다면 그때는 해당 거래처 정보가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처 정보가 조회될 경우에는 이 사업자 확인이라는 버튼을 별도로 눌러주셔야 하고 만약 여러 개를 선택해서 우리 선생님들 정보가 조회될 경우에는 별도로 누르지 않으셔도 초록색 불빛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체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래처 계좌로 이체, 그리고 보조금 계좌로의 이체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거래처 계좌로의 이체가 일반적인 이체 구분이었습니다. 카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카드사로 그때그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와 연결된 통장으로 이체를 해두면 자동 인출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계좌와 카드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계좌로 이체, 만약 보조금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와 연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 계좌로의 이체라는 구분값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좌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내 통장 표시라는 항목을 보조금 전용 카드에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사용한 금액을 연결된 통장에 넣어 두실 건데 실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이 돈을 왜 예탁계좌에서 여기로 옮겨놨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통장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 방법은 그냥 집행용도처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디에 지출된 금액이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체 담당자 선택하실 거고요. 저장 누르신 후에 집행 요청 버튼을 통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집행 이체라는 메뉴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인건비 집행할 때 요청까지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눌린 내역만 이렇게 전달이 될 거고요. 우리 이체 담당자 선생님들은 내역을 체크하고 상단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하나 열려요. 그럼 여기서는 집행 담당자가 비세목을 어떤 걸 선택했으며 각각 재원별로 얼마씩 지출 금액을 넣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재원별 잔액 확인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재원별로 집행되어야 하는 금액,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이체가 끝난 후 남는 잔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체 방식에 대한 설정도 가능한데요. 이제 이 예약 이체의 경우는 카드 집행권 관련해서 저희 대금 날짜가 넘어가면 수수료 발생하죠. 그럼 그 발생된 수수료는 국고로 처리를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간 자체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체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러한 예약 이체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 확인증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출력 유형에 대한 설정 가능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이용환경 관리에서 보여드렸던 이체 비밀번호와 통합 인증, OTP, MOTP, 생체 인증에 따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단 이체 실행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 담당자 분들이 선택하셨던 그 거래처 계좌 또는 보조금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이 이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체 실행하는 것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보조금 집행 내역 조회라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이체까지 완료된 내역들만 조회가 되실 거고요. 수정이 필요하다. 저희 아까 체크카드를 일단 기타 증빙으로 진행했고 매입 내역 발생했다면 추후에 기집행 증빙 유형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한 내역을 더블 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열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타 증빙으로 처리한 거 카드로 바꿀 거다. 그럼 보조금 전용 카드 누르시고 증빙 선택 통해서 매입 증빙을 직접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집행 증빙 유형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첨부하신 파일에 대해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전에 집행하신 내역에 대한 비목이나 재원에 대한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이 비목과 재원 변경에서 주의하실 점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했던 비용을 자기부담금 재원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들을 이체가 완료된 이후에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수정이 불가한 걸 두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미 이체가 완료된 내역이기 때문에 이체된 금액에 대한 수정 당연히 불가하겠죠. 두 번째로는 거래처 정보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항목들이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추가는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이 거래처 부분과 사업자 등록번호는 수정이 안 되게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거래처 정보를 다시 수정해줘야 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집행 취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로 재집행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하시고 집행정보 수정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수정이 불가한 항목일 때 취소하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고자 하는 내역 클릭하시고 집행 취소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러한 팝업 창이 뜰 거고요. 저희는 이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 15자 내외로 좀 길고 상세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구매한 물품이 하자가 나서 반품하고 재구매할 예정이다. 그럼 정말 이 내용 그대로 길게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입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취소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전에 집행한 금액과 그중 취소 가능한 금액 그리고 취소하고자 하는 금액이 분리되어 있고요. 우리 사업자 선생님들께서는 취소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저희가 부가세액이 0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제 면세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도 사업비로 집행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전체 취소를 원하신다면 상단 공급가액 전체와 부가세액 전체 버튼 누르시면 총 금액이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되신 상태로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비의 자부담 항목도 결국은 과세 사업자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이라 우리 선생님들 화면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3번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다시 취소 요청이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저희는 반드시 이 취소 요청까지 눌러주셔야 해당 내용이 이체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 담당자분들이 취소 등록을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 이체 담당자분들은 취소 이체를 실행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액을 요청 내역을 먼저 선택하실 거고 집행 취소 실행 버튼 누르시면 저희 아까 이체 실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선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거고 아래쪽에 취소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통합 인증에 선택된 OTP 인증, MOTP 또는 생체 인증 정보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체 실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취소 이체가 완료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취소 이체가 완료됐어요. 지금 취소한 금액 어떤 계좌로 이체가 완료될까요? 그쵸, 맞아요. 이제 이나라 도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취소를 했으니까 거래처에 준 돈 다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선생님들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 어플에서 취소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다시 제 통장으로 돌아오진 않죠. 이나라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실 때 우선 우리 보조사업자분들은 첫 번째로는 취소하고자 하는 금액을 보조금 계좌에 미리 입금을 해두셔야 돼요. 이때 입금하시는 방법은 거래처에 유선상 연락해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거래처에서 그 금액을 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기관 자체 비용으로 미리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취소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은 반드시 보조금 계좌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취소 등록과 취소 요청할 거고요. 그럼 요청을 받은 이체 담당자 분들이 취소 이체를 실행하게 되면 보조금 계좌에 있던 금액이 예탁 계좌로 되돌아가면서 마치 처음부터 사용한 적 없는 상태로 복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나라 도움 소개를 드렸을 때 예탁 계좌에 들어있는 보조금 사용하거나 예탁 계좌에 다시 이체하거나 남은 잔액 그리고 발생한 이자 확인할 때에는 오롯이 이나라 도움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사업 수행하시다가 예탁 계좌에 돈을 되돌려놔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그때는 집행 취소의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 집행 과정의 마지막 업무가 취소까지였고요. 우리 선생님들 일단은 제가 오늘 전달드리면서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첫 번째, 사업 계획에 따른 알맞은 재원과 비세목을 사용한다. 저희 사업 계획서 세울 때 우리 선생님들 재원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지출에 필요한 비세목과 각각의 금액 산출 내역 입력하시죠. 집행하실 때에도 그 계획에 세우신 그대로 재원과 비세목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 등록 시 상위 기관이 요청한 버튼 및 비세목이 맞는 버튼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반 증빙 우선, 기타 증빙은 일반 세목 우선, 보조금 전용 카드는 일반 보조금 전용 카드 버튼만 보여드렸죠. 근데 어떤 증빙에 따라서 이 버튼을 꼭 써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상위 기관에서 저희는 집행할 때 세목 우선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버튼의 특징을 살려서 선생님들이 편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정산 서류는 상위 보조 사업자가 요청한 서류를 첨부한다. 사업 지침 보시면 간간히 조그맣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사진들을 첨부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 지침을 좀 토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사실 상위 기관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따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거. 네 번째, 이체 구분의 경우 거래처 계좌가 일반적인 방식이며 보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상위 보조 사업자와 협의된 사유를 선택한다. 저희 예치형 사업에서는 거래처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게 일반적인 구분이었죠. 네, 보조금 계좌, 즉 우리 선생님들 기관명의 통장까지 이체를 할 때에는 사유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유는 상위 기관과 협의된 사유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집행정보 수정 화면에서는 거래처 정보와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다. 저희가 이제 수정 화면에서 증빙 유형도 바꾸고 첨부한 서류도 바꾸고 기목 및 재원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총금액과 그리고 거래처 정보에 대한 수정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러한 집행 취소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취소된 금액이 보조금 계좌에 들어있어야지만 시스템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저희가 오늘 3시간 반 정도 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 사업 계획서가 저희가 운영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이나라 도움상의 사업 등록도 하고 이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매년 신규 통장을 신설해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업 등록할 때 같이 통장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서 4월 달에 저희 국고보조금 1차 교부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이나라 도움상에서 교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국고보조금 2차 교부가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2차 교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까지는 10월 달에 최종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올해는 12월 달에 제출하는 것으로 좀 안내를 받았고요.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이제 12월 31일까지 저희 이나라도움 집행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저희 운영 사업비 회계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완료된 다음에 결산 보고서 제출하고 또 4월 말까지 이나라도움의 정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목별 20% 이상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지침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현재는 5대5로 이제 공고를 받아서 총 6억 수령을 하고 있고요. 이 지침 같은 경우도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저희 권역센터의 지침인데요. 저희 권역센터에서 이제 구성한 2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자부담 매칭은 상관없이 1.8억 이상 배정을 좀 공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2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5대5로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내용 변경된 걸 기재를 하고 또 목표 20% 이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변경 전 변경 후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비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24년도 지침이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침이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반 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위원회 짬사비와 교육 강사료, 원고료, 교육 훈련비가 이제 통합이 되고요. 촬영비랑 이제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에는 이제 정규직원 보수, 일용임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수용비에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들 제작비,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운영 지침 집행 비목은 저희 권역센터 부분이라서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정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제 보수로 들어가고요. 해당 부분은 병원 그 급여 부서에서 내역을 수령을 해가지고 대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 저희가 지출결이 오르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건비 일용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정규 직원을 단기 인력 고용했을 경우에 이 항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유인비, 그리고 안내 홍보물량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필기구 같은 사무용품 구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쇄비 및 유인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책자를 인쇄하거나 저희가 홍보물이지만 인쇄물일 경우,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교육 책자 인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랑 평가 보고서 인쇄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예산 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홍보물들 제작된 저희가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교육 재료비나 교육 모형 같은 거, 그리고 답례품, 그리고 이제 조기 증상 인지도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운영이 돼서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터기나 한라인 카드 발급기 같은 경우 좀 수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토너나 복사용지, 그리고 이제 USB 같은 저장 매체 사용 시 이제 이렇게 이 항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이제 좀 많은 항목들이 통합이 됐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보통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말에 외부 회계법인 회계감정 수수료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회의 자문료나 외부 강사료, 그리고 이제 소그룹 교육이나 건강강좌 강의료, 그리고 저희 전담 인력 외부 교육 등록비나 교육비 같은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화통신요금과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환자 간호사 한라인, 의사 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전화요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 전화 요금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같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료를 이 항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식지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물품 같은 경우를 원거리에 있거나 조금 많이 무거운 물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송부를 드리는데요. 이 항목 보기 때문에 회계검사가 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 월별로 어떻게 섰는지 이제 내부 문서를 통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일별로 당직자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같이 첨부를 해서 결과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운영 지침항에 있는 당직 규정에 들어가는 이제 증빙 자료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당직 일정표, 위치표, 당직 결과 보고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나라 도움에 등록하게끔 명시도 되어 있고요. 엑셀로 정리를 해서 매달 이제 당직 결과 보고를 올릴 때 함께 첨부를 해서 좀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1년 동안의 당직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회계 검증할 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집행계획도 넣고 사업비 구성도 넣고 비물별 소유 예산도 넣고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넣었는데 그냥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같은 내용인데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센터별로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얼마고 실제로 얼마씩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엑셀로 연동을 해서 이제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센터, 뇌혈관 센터, 재활센터, 예방센터 이렇게 이제 예방관리센터 안에서도 조금 구분을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상세로 해가지고 저희 지출계획서 올릴 때 이 파일을 또 추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계획서 내부 병원의 승인을 받을 때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파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매달 이렇게 인력명과 이제 달별 얼마씩 이제 나가고 있는지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비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이제 당직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당 집회는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대기당직 수당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상주당직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기준에 맞춰서 병원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검증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계 검증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회계 검증인데요. 저희 이제 권역센터랑 동일하게 아마 지역센터도 응급의료 기금으로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응급의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회계법인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월 좀 초에서 중순 정도에 배분이 되고요. 12월 말에 회계검사 수수료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쯤 제출 자료 관련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 초쯤 연락이 오는데요. 자료 최종 제출일까지 길면 10일, 짧으면 3, 4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조금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최종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지역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자부담 항목에 대해서도 다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저 등록을 하고 집행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기에 저희가 회계법인 아무래도 이제 질의도 받고 검토 의견이랑 보완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료된 다음에 이제 이자나 수익금 반납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요. 이제 원래 이제 지침상에는 2월 말까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계 검증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월 말에서 3월 중순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월 30일 날 저희가 이나라 도움상에 정보 공시를 하게 되면 이제 1년간 예산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저희 쪽으로 회계감사 이제 제출 자료 안내를 줄 때 같이 공유해 주시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있고, 보통 이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담당 회계사님에 따라서 좀 증빙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23년도부터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고요. 정말 조금 소소한 자료들까지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어떤 사항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인력인가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공식 인사 발령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계획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인력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을 때는 최종 사업계획서만 제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1번에 3월 1일자로 정보를 받았거나 이제 2월 28일자로 뭐 사직한 경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답례품이랑 인쇄물 등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을 때 기존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영수증이랑 거래명세서나 납품 증명서 정도면 당연히 이제 수용이 됐는데 23년도부터 실물 사진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관리대장까지 요구를 받아서 같이 제출을 일단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사업기간 지출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다음 달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도록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한테 이제 강사료나 저희가 업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제 증빙이 영수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체증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은행에 이체증을 요구를 하러 갈 때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개인한테 지급한 보수나 모든 내역에 대한 이체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은행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센터에서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가 같은 거 구입할 때 요새는 환경부담금 때문에 봉투를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부담 처리를 하시거나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못하도록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개인 돈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도 이제 저희가 보통 예약을 할 때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예약을 하는데 실제 참석한 사람으로 저희 이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1월 달부터 소급해도 네. 되는지 여부하고 네. 그다음에 그 비용이 네.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 50% 이렇게 부담하고 하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병원에서 지급하는 게 더 클 때는 네. 금액이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우리가 1.25억을 지원받는 건데 자부담은 1.25억 이상이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모든 항목이 넘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제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문의를 드렸을 때 적게 쓰면 문제가 되는데 자부담을 많이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센터 지정이 혹시 언제 되어 1월 있는지 아세요? 32일자. 그러면 아마 그 날짜부터 당직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아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가 네. 연락이 안 돼서 네, 보통 사업기간 시작 기간부터 인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권역센터 시범사업, 네트워크 시범사업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연말에는 12월 달부터 이제 계획을 짜라고 했지만 실제 지정이 2월 달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정일부터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좀 급여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책급 수당이 지급되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원장님 뭐 이런 경우에는 직책급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직책급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경우 저희 권역센터 직책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네. 이분이 사실 신내혈관에 대한 걸 별도로 운영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병원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병원의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과도 그 얘기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네. 복지수당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못 받으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립병원이면 사실 과 과장인 거하고 이 센터의 위원장이나 뭐 센터장인 경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안 준다 그러면 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아마 상관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과 합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증빙이 너무 중요하게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당직비 이런 걸 엑셀로 작업해갖고 네. 증빙한다 그러셨는데 네, 그게 급여 명세서에 나타난 것까지 요구를 하시나요? 네. 그리고 급여명세서가 나간 이체증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비랑 인건비만 해도 사실 매달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해도 3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모든 건에 대해서 이체증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뭐 권역이나 인터넷 다 하고 계신 병원일 텐데 네네. 그것도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데 네. 급여 명세서에 이 지역 신내혈관에 대한 당직수당도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걸 저희 이제 병원의 사례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3주 당직을 서시는 경우에 병원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로만 서시는 게 아니라 각 진료과에서도 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희 것만 이렇게 그 많이 쓴 것 중에 저희 것만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명세서에 나타나야 돼요? 급여 명세서에? 아니요, 저희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병원 규정에서 그러니까 뭐 일찍이 얼마고 이제 그 저희가 등록한 데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이제 소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 자료도 소명하신다는 얘기죠? 엑셀로 정리하고 있다고 아까 당직 운영 결과 말씀하시는 거.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지침에는 이나라 도움에 등록을 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항목은 무조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3년도부터 이제 강화가 돼서 아니 당직수당률 별도로
신대혈관 그 비용처럼 당직비처럼 해야 되나 여쭤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경과 당직을 서고 권역센터 당직을 섰을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전체 금액으로 이제 당직비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